뉴스 시작합니다. 휴가를 간 동정민 앵커 대신 이번 주 진행을 맡게 된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전격적으로 재편됐습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지만 휴가에서 막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진용을 7개월 만에 대폭 개편한 터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1월 당시 외교부 차관이던 장호진 안보실장을 발탁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장 실장은 안보실장에서 물러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역할을 맡습니다.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우리 정부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였습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엔 신원식 현 국방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국가안보실장이자 그동안 외교 라인이 담당해온 안보실 수장 자리를 처음으로 군 출신에게 맡긴 겁니다.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계 회복 등 외교적 성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방과 안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7개월 만에 단행된 안보실장 교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도 임명 7개월 만의 교체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경질성 인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다소 갑작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는 오늘 인선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주역이자 이번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2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세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개방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한 대통령 핵심 측근입니다.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은 합참 의장하고 한 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취임 직후부터 경호처장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 최근엔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과잉 경호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논점 흐리지 말고 경호처장을 당장 경질하고 직접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야당은 인선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며 송곳 검증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나라를 지킬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지킬 사람입니까? 야당은 청문회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장호진 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간 외교에 힘을 실은 만큼 이제는 안보에 힘을 줘야 할 때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임기 초반 외교통 인사들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대외 정세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안보통을 등용해 북한 등 군 관련 정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안보실장을 맡았던 장호진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살려 특보로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장관급이 두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임명 7개월 만에 교체하니 경질성 인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역대 안보실장 임기를 살펴보면요. 장호진 실장 최단 기간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긴 데에는 경질 성격도 있을 것이라며 소통 등 내부 불협화음이 있던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안보실장 자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이 인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국방장관에서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10개월 만에 자리를 옮깁니다. 둘 다 모두 장관급 자리지만 대통령 안보실장은 대통령과의 물리적 또 심리적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로 수시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원식 장관을 선택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 안보실장으로 첫 군 출신 인사입니다. 안보 분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겁니다. 여당 쪽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과 젊은 시절부터 개인적 연이 있던 숨은 친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두텁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안보실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각각 청와대 비서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맡으며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안보실 구도는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네, 외교와 안보 영역이 확실히 좀 분리되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외교 분야 키를 잡아온 김태효 1차장이 외교 축을, 안보와 국방 분야는 군 출신 신원식 실장이 축이 되는 구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초대 경호처장인 이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예견됐던 겁니까? 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는 김 처장이 국방장관에 낙점될 거란 이야기는 사실 꽤 나온 지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그만큼 두터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인사 중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야권에서는 야당 의원 또 카이스트 졸업생 과잉 경호 논란, 이른바 입틀막 사건 논란을 꺼내며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처장에 대한 장관 인사가 이런 반발을 낳을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분위기들이 읽힙니다.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막 복귀한 직후입니다. 김경수 복권,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번 인사 역시 전국을 강공 모드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선수 계약금과 연봉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랭킹 1위였던 안세영 선수는 연맹 규정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연봉이 6천만 원이 안 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세영은 광주 체구를 졸업하고 2021년 삼성생명에 입단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 배드민턴 연맹 신인상을 수상하고 프랑스 오픈 등 국제대회 단식 1위도 했지만 소위 대박은 터뜨리진 못했습니다.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 규정 때문입니다.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계약금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단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3년간 연봉을 연간 7%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소속팀과 첫 계약 때 연봉 5천만 원에 계약했고 사실상 매년 7% 인상해 작년까지 6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올해 인상된 조건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었지만 배드민턴 간판 선수치고는 부족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세영은 별도의 상금 수익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입상하며 받은 상금만 세전 20억 원 상당인데 90%가 안세영 몫입니다. 실업 배드민턴 연맹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한제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변화된 시류를 반영해 현재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 폐지나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부실한 선수 지원과 부당한 관행이 정말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선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부상 관리와 복식 위주의 훈련, 그리고 대회 출전 강요 의혹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선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따져봅니다. 협회가 봉사하기보다는 군림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개별 사안을 접근할 예정입니다. 또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71억여 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올림픽에서 환경과 선수들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간 데는 좋은 성과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을 비롯해 10명 이상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올림픽 공원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배드민턴 협회 임원과 국가대표팀 관계자, 선수들을 차례로 면담합니다. 여기에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다각적인 조사를 거쳐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무려 22일째 열대야 서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초열대야로 몸살을 앓던 영동 지역은 폭염이 잦아들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뀐 탓이라는데요.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택시 회사 주차장. 기사들은 차량에 앉기가 무섭습니다. 35도까지 치솟은 더위에 바로 앉았다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차에 탔을 때 시트가 너무 뜨거우니까 수건으로 바로 그냥 바닥에 놓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건과 신문지로 볕을 가려보지만 이미 차량 내부는 한증막이 됐습니다.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면서 차가 아주 뜨거운 상태인데요. 제가 차량 내부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5분 뒤 문을 열어 실내 온도를 확인했는데 40도에 육박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용광로처럼 시뻘건 모습입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엔진과 차체에서 나온 열기로 표면 온도가 순간 46도까지 치솟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불볕 더위는 바람이 바뀐 영향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었는데 이번 주부터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뜨겁고 건조해져 산맥 서쪽에 열풍을 불어넣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나타나는 지형 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동쪽 지방에 비해서 기온이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태백 산맥 동쪽이 서쪽보다 기온이 낮게 관측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굉장히 좀 무더웠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좀 시원해졌네요. 기상청은 주말까지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이런 더위에 코로나19까지 말썽입니다. 재유행에 마스크 쓰는 분들이 늘고 진단키트는 속속 품절인데요. 회사마다 코로나 확진 격리 규정도 달라서 직장인 혼란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에도 곳곳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더운데 마스크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하도 그거 나오니까 답답하지. 그래도 할 수 없잖아. 8월 첫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9.5배 증가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자가진단 키트는 들어오는 족족 품절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품절. 많이 썼는데 품절이. 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 변이의 경우 전염성과 치명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진이 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 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확진자에 대해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경과를 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회사마다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직장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회사에 나왔다라고 하시는 팀원들이 몇 분 계시긴 했거든요. 집에서 쉬려면 공식적으로 연차를 쓰고 이제 쉬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규정 같은 거는 내려줘야 하지 않나. 코로나19는 앞으로 1, 2주간 더 유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병청은 오는 10월부터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크죠. 어젯밤에는 서울 세관 건물 지하에 있던 전동 스쿠터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서울 세관 청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소방차 2대도 경광등을 번쩍이며 뒤따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기계실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곳은 어젯밤 화재가 발생한 서울세관 앞입니다. 지하 1층 기계실 사무실이 있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스쿠터와 분리된 상태였고 충전 중도 아니었습니다. 분리돼서 완전 사용 안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리튬 배터리 자체적으로 그냥 발화가 된 거죠.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사무실 일부를 태워 2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2대를 태운 전기차 화재도 충전 상태가 아닌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잇따른 배터리 화재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 스쿠터는 기계실 직원 소유라며 필요시 직원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며 거론되는 대책 중에 하나가 지상주차장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지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상엔 나무들이 빽빽히 심어져 공원처럼 꾸며놨습니다. 차량은 별도 출입구로 오가며 지하에 주차합니다.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보행자 안전과 녹지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만 있다 보니 일단 전기차 화재가 불안합니다. 그거 전기차 한번 불나게 되면 끄기도 힘든데 이제 섞어서 이게 지하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좋다고요. 지상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전기차 주차 충전 구역을 부랴부랴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위에 지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다. 방수포라든가 소방서에서 쓰는 그 용품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지하 주차장보다 지상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런 피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도 지상으로 전기차 주차 구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도 고려 중인데 입주민들의 추가 비용 분담이 또 다른 과제입니다. 한편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오늘 자사 홈페이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10개 모델은 국내산, 지난해 8월 이후 생산된 레이와 2세대 니로 전기차엔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만취한 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알고 보니 외국인입니다. 보험 가입도 안 했고 더구나 강제 출국당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급히 멈춰서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운전자는 바로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 오른쪽 앞쪽이 완전 반이 찌그러져서 안에 엔진이 다 보일 정도로. 피해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외국인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차주가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외국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5년간 총액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입니다. 가해 운전자도 강제 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정도면 그 최고 수위거든요. 출국 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유리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했는데 정작 금품은 하나도 훔치지 못한 2인조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빈손으로 달아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헬멧을 써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내립니다. 잠시 뒤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계속 내려칩니다. 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는데 귀금속 진열대를 확인하더니 금세 젠걸음으로 빠져나와 다시 오토바이를 탑니다. 30대 남성 2인조 도둑이 경기 평택시 금은방에 침입한 건 어제 새벽 3시 15분쯤. 하지만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금은방은 직원이 없을 때 진열된 귀금속은 바닥으로 숨기고 그 위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덮는 금고형 진열장을 이용했는데 도둑들이 이걸 보고 훔칠 물건이 없다고 착각한 겁니다. 망 보던 오토바이 운전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아니 물건이 없어. 이들은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오토바이로 달아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시 숙박업소로 이동해 투숙했다가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대출과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2달 전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한 여성이 찍은 영상이 올라왔죠. 믿기 힘들다며 조작이 아니냐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경찰이 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과 시술한 병원장을 찾아내서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온라인에 퍼진 이른바 36주 임신부의 낙태 경험 영상입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도 뛰잖아. 실제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조작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사실인지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로 비수도권에 사는 20대 임신부가 수도권 소재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신부와 병원 원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태아가 사망한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아의 사망 시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 행위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재형량이 달라졌었거든요. 살인죄는 모체에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진료 기록을 감정을 맡겨 태아가 살아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는 식욕 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부작용과 중독 증세까지 있는 의료용 마약류이지만 처방도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이른바 나비약 들어보셨죠? 부작용이 상당한데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성형외과에서 다이어트 상담 접수를 하자 약 처방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디에타민은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불면증 생길 수 있고 이마를 대부분 생겨요. 그것들 많이 드시면 되긴 하거든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진짜 2, 3일째 잠을 못 자는데 그게 정말로 괴롭거든요.
카페인을 진짜 한 500잔 때려 먹는 것처럼 복용을 중단하니 다른 증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무기력이 정말로 심해요. 디에타민은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하도록 권장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간단한 상담 후에 수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드릴까요? 2달 드릴까요? 네. 전혀 필요는 없으시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선 중복 처방받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 번만 두 번으로 늘려가지고 식약처는 처방 전 체질량 지수 검사를 권고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지방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 원장님 그냥 처방해 주시긴 하시거든요. 한 번도 체지방 검사 그런 거 해본 적 없고요. 그냥 간단한 상담으로 다 처방받았어요. 그 몇 년간. 전문가들은 키와 체중에 근거한 체질량 지수에 따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펜타민 계통의 약물이 우리 중추신경에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면 우리 몸에 모든 병이 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오남용을 막을 계획인데 사망 사례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성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펜타닐 성분부터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했고요.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디에타민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우리 시장에 출시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수억 원대 최고급 벤츠 차량. 수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차에 실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전용 열차를 타고 압록강 수해 지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쌀 수천 포대를 싣고 나눠주자 주민들이 감격합니다. 그런데 열차 위에서 연설을 하는 김 위원장 옆으로 검은색 승용 차량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생산하는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마이바흐로 한국에는 수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형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 2억에서 3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1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 영화에서도 김 위원장이 마이바흐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1월 차량보다 더 신형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번호판엔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전승절 날짜도 새겼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스킨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이런 비싼 차량을 들여와가지고 타고 다닌다는 그런 이중성들을 의도치 않게 노출하게 된 그런 케이스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부터 북한으로의 운송수단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일본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SUV를 타고 수해 현장을 시찰했고 2달 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아우루스 차량을 몰기도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를 비웃듯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핵심 경합지에서 우세한 글로 나오고 있죠.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위기감이 커진 걸까요? 비방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세 사진을 AI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등장하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 현장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 인파를 해리스가 인공지능 AI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에 비행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군중이 비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겁니다. 해리스 측은 곧바로 당시 15,000명이 결집했다고 반박했고 현지 언론들도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해리스가 훔쳤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Including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eliminate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It's called no tax on tips. No tax on tips. No tax on tips.
해리스의 전 연인까지 언급했습니다. Well, I know Willie Brown very well. In fact, I went down in a helicopter with him. We thought maybe this is the end. But he told me terrible things about her.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당시 브라운은 헬기에 타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정치적 입지를 되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해리스에 대한 인종, 성별 공격 등에도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고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호주에서는 한밤중 호텔 지붕에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숙객 4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지붕 위가 빨갛게 타오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호텔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The hotel is on fire. We are going to go downstairs, Eps. 현지 시각 오늘 새벽 2시쯤 호주 북부 관광 도시인 케언스의 호텔 지붕에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불이 붙었고 호텔에서 잠을 자던 투숙객 약 400명이 한밤중에 호텔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로 당시 헬기에 혼자 타고 있었던 조종사 1명이 숨졌고 호텔 투숙객 2명이 유독가스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just before 2 a.m. QAS was called to reports of the hotel on fire after a helicopter had crashed into it. We had multiple crews attend.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창문이 완전히 부서진 방이 보이고 도로 옆 곳곳에 널브러진 잔해들이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습을 당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And I was lying in bed. I actually thought I was dreaming. And then about 2 seconds later, there was like a very loud bang, a couple bangs actually. The room started rattling and the doors. 현지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헬기 소유업체는 조종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올림픽 폐막식에 열렸던 파리에선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옷을 벗은 채 에펠탑을 기어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 모형이 걸려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파란색 고리 위로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철골 구조를 발판 삼아 탑을 기어오릅니다. 안전장비도 없고 상의도 입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등반을 이어갑니다. There's a dude climbing the Eiffel Tower. He just passed the blue ring. I don't think he's wearing a shirt. 파리올림픽 폐회식을 약 6시간 앞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45분쯤 에펠탑을 맨손으로 오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에펠탑 출입을 폐쇄해 탑 안에 관광객들이 30분 정도 갇히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We were in the second floor and they closed us because someone was climbing the tower. 정작 남성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중국에선 요즘 같은 더운 날이면 윗옷을 반쯤 올리고 배를 내놓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는데 이런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요즘 공공장소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매년 7월 개최되는 세계 4대 맥주 축제 중 하나인 칭다오 맥주 축제. 매년 수백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천막으로 쳐진 한쪽 공간에서 한 남성이 윗옷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맥주잔을 듭니다. 맞은편 사람들은 아예 윗옷을 벗고 있습니다. 제대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부는 상의를 벗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기도 합니다. 무더위를 참지 못해 윗옷을 벗거나 배를 드러내는 것인데 중국에선 이런 복장을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릅니다. 베이징 비키니 차림이나 아예 윗옷을 벗고 활보하는 사람은
이곳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원은 물론이고 인파로 붐비는 번화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를 본 여성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北京也有点见怪不怪了，然后生活在这儿也只能就是适应一下吧。但是确实看到不是很舒服。 식당이나 카페에선 상의를 벗은 채 음식을 먹는 손님들과 직원들 간의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택시 손님은 윗옷을 벗고 운전하는 기사를 보고 혼비백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선 반대로 여성들의 과도한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엎드려 일광욕을 즐기는 이른바 등광욕족 여성들이 도심 공원에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중국 내에선 특히 올해 이런 노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중국 전역의 평균 기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도가 올라 196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대도시 지자체들조차 비문명적 행위라며 조례까지 만드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사흘 뒤에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고 있는 광복회가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민주당 등 야권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지적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야권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건 16년 전 건국절 논란 이후 처음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되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야권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형석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는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를 폐미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경축식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김형석 관장의 인사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인선서부터 전부 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인선이 돼 있어요. 심사위원까지. 그리고 심사위원 석상에서 나를 기피시켰어요.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자신이 원했던 인사가 인선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규탄 대회를 열고 모레 광복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권이 시끄럽습니다. 친한계는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8.15 광복절 복권 명단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린 사면 복권 명단이 달라질 상황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 대표는 관련 언급을 아끼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제출서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다만 친한계의 복권 반대 목소리는 계속됐고 용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니 그거는 당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뭐 칭송만 해라 이런 주장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한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선 의원 다수도
김 전 지사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법무장관 때 김 전 지사를 사면해주지 않았냐며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반대하는 것이 특이하고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한 대표가 의도적으로 각세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과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검찰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날 심 후보자는 대통령실에 지명을 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특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 의견 조율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심 후보자는 과거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는데 당시 직속 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현 대통령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 조율에 이런 인연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여랑여랑 성혜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도 나온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한동훈 대표도 보입니다. 네, 이 심 후보자요. 친윤이라는 평과 동시에 반한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심 후보자와 한 대표 사이가 안 좋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요. 이 한동훈 대표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도는데요. 한 대표가 지난 2011년 MB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는데 복직 때 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다시 요직을 맡자 심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또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심 후보자를 좌천시키려다 윤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동부지검장으로 발령해서 복권시켰다고요. 한마디로 검찰총장조차 반한 총장을 앉혔다는 주장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한 대표의 최측근이요. 정말 심 후보자와 사이 안 좋냐고 물어봤다는데요. 그 사이가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일단 가래를 들었던 보직 사람이 이런 보직이 있을 때 뭐가 있었고 하는 것도 보직 관계도 틀렸다. 왜 우리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냐. 그분이 정말 우리 국민의 검찰로서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는다. 제가 심 후보자 측에도 물어봤습니다. 한 대표 검찰 복귀할 시점, 심 후보자는 미국 LA 총영 사건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인사에 관여할 시기 아니었다는 거죠. 또 심 후보자가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된 시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한 장관 취임 전인 거죠. 검찰 관계자들은 특수통 한 대표와 기획통 심 후보자는 사이가 안 좋을 이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과는 가까운데 한 대표와는 가깝지 않은 흔치 않은 검찰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친윤, 반한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거죠. 중립성 우려 나오는 건 사실인 만큼 심 후보자 수사 성과로 불식시켜야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봉주 후보가 보이는데 명파리를 뿌리 뽑자. 이 명파리는 뭡니까? 네, 정봉주 후보가 명파리는 이재명 후보를 팔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선거 끝나고.
그런데 갑자기 명파리 저격은 왜 한 겁니까? 네, 이 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사퇴 요구 받고 있죠. 발단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봐,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정봉주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과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항의만 더 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회견 직후 이재명 후보 팬카페에는 사과가 없었다는 글들 올라왔고요. 후보 비방 금지 공지도 특정 후보는 비판 허용, 즉 정 후보는 비판해도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역시 정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급한 불 끄려 회견 열었다가 불길 더 타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 잔에 수십만 원인 커피, 비싼 가격에도 카페 문 열자마자 문전성시라는데요. 이런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프리미엄 커피, 디저트로 유명한 해외 맛집들 국내에 경쟁적으로 1호 매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의도의 한 백화점. 평일 낮 시간인데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초콜릿으로 유명한 업체가 국내 1호 빵집을 선보이자 소비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가 들어와 인기인데요. 최근 국내 첫 매장을 연 싱가포르 고급 카페입니다. 지금은 몇 분 정도? 지금 입장하신 지 얼마 안 돼서 20분 정도. 가장 비싼 커피는 한 잔에 48만 원이나 하지만 프리미엄 커피를 경험하기 위한 소비자들로 가득합니다. 한옥의 멋을 살려 서촌에 미국의 유명 커피 1호점을 낸 백화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카페들은 많이 체험해보고 다니고 있어요. 이처럼 백화점 업계는 해외 유명 맛집 국내 1호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자 체험을 강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음료 상품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유명한 그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가 들어올 것 같으면 직접 외국을 여행하지 않아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해외 유명 카페와 디저트가 고객 유치 효과가 뛰어난 만큼 고가 1호점 유치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강남 3구에 이어서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도 거래가 확 늘었습니다. 덩달아 연끌 수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학원가 근처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7월에는 5건이 거래됐지만 지난 달에는 9건이나 거래됐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거래량이 1년 새 78% 이상 증가하는 등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 인천이나 부천, 성남, 수원 일부 지역은 뭐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데요. 아마도 서울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여파가 아니겠나. 치솟는 집값에 연끌 추격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년 새 2배가량 늘었습니다. 주담대 잔액은 88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우려된다고 경고했고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주담대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인 국고채 및 은행채 금리가 하락해 가산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수요일 말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보통 8월 중순, 말복 이후로 더위가 누그러드는데요. 올해는 열대야와 특보 수준의 폭염이 앞으로 열흘 이상 더 이어갑니다.
내일 최저 27도, 최고 35도의 더위 속에 대체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신다면 이른 아침 짙은 안개와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서울과 제주 27도, 전주 26도에서 시작되겠고요. 낮에 서울과 춘천, 광주 35도, 청주 36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목요일인 광복절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같은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운동만으로 경제적 보상을 누리게 해달라. 안세영 선수가 던진 화두로 대한민국 스포츠계 전체가 뜨겁습니다. 기왕 정부가 나섰으니 선수, 협회,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